자, 그 다음요. 빛과 파동이 이제 여러 가지 성질, 특히 파동 일반적인 게 아니라 빛의 성질로 갑니다. 그럼 총 3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반사나 굴절 혹은 전반사, 분산. 두 번째는 회절. 회절 아까 설명했고, 얘 중요한 건 간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것도 보면 얘들은 파가 빛이 입자여도 되고 파동이어도 됩니다. 둘 다 설명이 다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이 입자설이 좀 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움직임을 생각하면 좀 더 나아요. 근데 회절, 간섭, 특히 간섭으로 오면 어때요? 입자설이 아니다라고 부정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동성밖에 안 돼요. 그럼 파동은 아까처럼 진동하는 방향이 진행하는 방향하고 날아가는 종파, 수직이면 횡파가 되는데 이 평광은 횡파, 빛이 횡파임을 증명하는 현상에 해당합니다. 각각이 나타내는 게 달라요. 그럼 여기서는 이 두 개의 업그레이드만 잘 처리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간섭하는 두 빛이 반사가 있는 상태에서 하느냐, 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럼 여기서는 또 세 가지 그 안에 하나 더 추가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기본 패턴에 나가는데 이 각각을 또 다 그냥 따로따로 독립시켜서 전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배운 건 여기지만은 디테일이 여기는 힘든 거고요. 이거는 현상 자체가 힘든 거서 6개 다 배워야 되는 거고, 평광은 그냥 그 케이스가 딱 2개가 나뉘는데 그 2개의 케이스를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이 6개 2개 케이스와 반사, 굴절, 전반사, 분산 요 현상을 같이 보는 것. 요게 요 파트를 공부하는 법입니다. 다 독립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부터 다시 보면 반사. 뭘 반사라고 그래요? 경계면이 있어야 됩니다. 매질의 경계면, 즉 다른 매질이 2개가 딱 만나 있는 이곳에서 파가 진행을 하다가 경계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원래 매질로 튕겨 나가는 현상. 그럼 굴절은요? 똑같은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굴절은 똑같이 나와서 경계면에서 만났을 때 그 다음 매질로 뚫고 넘어가는 거죠. 다른 매질로 이동할 때 그 경로가 꺾이는 현상. 그죠? 그래서 반사와 굴절은 항상 같이 달아다닙니다. 왜요? 같은 지점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 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그럼 반사의 법칙은 너무나 쉬워요. 반사의 법칙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서로 같으면 됩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 해도 되고, 이 각과 이 각이 같아도 되고, 우리가 미술에서 배운 걸 하면은 이 접는 선에 의해서 양쪽을 딱 접어버리면 대칭이 되겠죠. 뭐라고 그래요? 데칼코마니가 되는 거고, 선 대칭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나오고, 그럼 굴절은 꺾임이 달라지겠죠. 반사는 매질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매질 하나만 있으니까 매질의 종류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근데 굴절은 두 매질이 나오니까 매질 사이의 관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매질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매질의 속성을 얘기해 주는 게 굴절을 하는 정도에서 굴절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굴절율은 기본적으로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다가 왜 다른 매질로 갔을 때 이게 꺾이느냐라고 자동차로 생각을 해보면 앞에 바퀴 2개입니다. 손가락 2개에서 양쪽 똑같은 속력인가 쫙 달린데 이쪽에 먼저 빠졌는데 이게 속력이 늘어지면 밑으로 꺾이겠죠. 뭐 그 자동차 생각해 보면 휠체어 이렇게 밀고 갈 때 그냥 둘 다 똑같이 밀면은 직진합니다. 근데 왼쪽을 잡고 오른쪽을 밀면 어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좌회전합니다. 오른쪽을 잡고 왼쪽을 밀면 우회전이 되겠죠. 잡은 곳, 즉 속력이 느려지는 곳을 끼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끼고 이렇게 돌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였다는 것은 이게 먼저 들어왔는데 이쪽의 속력이 더 느려진 거죠. 만약에 빨라지면, 이게 더 빨라지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굴절률은 속력의 비율입니다. 속력이 느려질수록 잘 꺾인다. 왜? 진공이 속력이 제일 빠른, 빛에서는 진공, 공기가 속력이 제일 빠른 거니까 더 빨라질 수는 없고 내려가는 쪽이니까 변화가 극심하다라는 얘기는
변화가 극심하다는 얘기는 속력이 느려진 거죠. 그래서 속력이 느려질수록 굴절을 잘한다. 비례, 반비례. 반비례예요. 그래서 얘들은 V분의 C. 그 매질의 속력과 진공의 속력의 비율에서 속력이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굴절을 잘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북한 말로 하면 거꾸로 비례. 비례가 아니라 거꾸로 비례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반사법칙하고 굴절법칙으로 갔을 때 반사법칙은 너무나 쉬워요. 그냥 양쪽이 똑같으면 되고 입사각을 이걸로 할지 몰라도 어쨌든 반사각이 서로 같다 하면 되는데 굴절은 양쪽에 두 개의 매질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굴절율이 달라졌다. 그럼 그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 비율이라 함은 속력의 비율이죠. 그럼 속력이 변한다는 얘기는 뭐가요? 파장이 변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똑같은 시간 동안에 한 개당 진행하는 그 파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1초당 거리나 뭐 한 개당 거리나 단위만 똑같으면 어쨌든가 달린 거리가 달라지겠죠.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둘 관계가 반비례이기 때문에 2, 1이면 1, 2. 근데 이 둘은 무슨 관계예요? V는 F 람다고 매질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진동수는 안 변하니까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래서 이거는 1, 2입니다. 요건 기본. 그럼 결국 해서 꺾인다 했을 때 꺾임 정도는 뭐로 나타내요? 각. 그러면 그냥 각으로 나타내면은 비례 관계가 안 나오는데 사인으로 하니까 되더라. 요 사인 하나 붙여놓고 역사 이름을 남깁니다. 스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보면은 2대1의 비율이 있고 1대2의 비율이 있다면 얘는 어디로 갈까요? 사람이라면 캐스팅 보트를 딱 해가지고 2대1 해가지고 양쪽을 동수로 만들어주는 이런 게 자기 몸값을 올리는 반대. 자연은 보수적이에요. 대세를 따릅니다. 그래서 1이 더 많네. 나도 1 할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1에서 2로 여기서 1 여기 2라고 한다면 1에서 2로 가면서 만약에 밑으로 꺾였다면은 굴절률이 커진 거죠. 그러면은 V1이 더 커야 돼요. 공기 중에서 속력이 더 빠르고 속력이 더 느려진 거죠. 파장도 공기 중에서 더 길고 물속이 더 느립니다. 그렇다면은 위쪽에 각이 더 크고 밑에가 더 작은 것, 위에가 각이 더 크고 밑에가 더 작은 건 요 각밖에 없죠. 이쪽을 하면은 여기는 더 작고 여기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큰 게 아니라 이쪽이 더 큰 거로 하니까 요 두 각이 되겠구나. 그래서 법선각을 세타로 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세트요. 굴절이 나타나면 항상 NV 람다 사인 세타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NV 람다 사인 세타 4개가 쌍으로 가고 누구만 왕따? N만 왕따고 나머지가 전부 다 비례관계 있다. 요게 굴절의 법칙. 됐습니까? 그럼 요걸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전반사라는 게 나와요. 전반사. 이거는 올전자를 씁니다. 올전자? 전부전자. 완전전자. 전부 다 반사한다는 거죠. 경계면에서는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하는데 전부 다 반사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뭘 안 해요? 굴절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딱 한 케이스밖에 없어요. 여기 공기고 여기가 물이라면 위에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밑으로 꺾이니까 어디를 가도 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밑에서 물에서 나간다고 치면은 가다가 옆으로 누워버리니까 조금만 입사각이 커져도 완전히 수직으로 가서 이 라인으로 가는 게 있죠. 이거는 반사도 합니다. 요 때까지는. 근데 요걸 넘어간 요 위에 있는 영역에서는 뚫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밑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입사각이 딱 두 종류로 나뉘어요. 0부터 90도 안에 입사를 할 텐데 0에 가까운 쪽은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각보다 크고 90도에 향하는 90도를 끼고 있는 이쪽 각도가 되면 어때요? 반사밖에 못하는 거죠. 이걸 전반사라 합니다. 그럼 전반사를 하는 조건은 뭐보다 커야 돼요? 특정한 각보다 커야 되는데 이 각을 세타 C, 크리티컬 앵글이라고 하고 우리는 임계, 경계에 임했다 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에 임한 이 임계각에서는 전반사를 할까요? 아니죠.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굴절을 몇 도로? 90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계각일 때 조건 위에가 N1, 여기 N2라고 하고 요걸 좀 더 일반화시켜서 1이라고 했을 때 이걸 N이라고 하면 이걸 절대 굴절률, 이걸 상대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그냥 나눠주면 돼요. N1 나누면 이게 되죠. 그럼 똑같이 나눠주면 이게 됩니다.
그러면 1분의 n 위에 거분의 밑에 거, 그 다음 각으로 따지면 밑에 거분의 위에 거죠. 그래서 sin 세타 c분의 sin 90도. 이게 임계각의 조건이고, 그럼 요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어떻게 될 때? 클 때입니다. 작을 때가 아니라. 크고 얼마? 90도보다 작아야 돼요. 이때 전반사를 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럼 요 값을 다시 처리해 주니까 어떻게 되는데요? sin 세타 c가 n분의 1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둘을 연결해서 보니까 sin 세타 입사각 세타 c가 이렇게 바뀌니까 사인으로 바꾸면 90도보다 작을 때는 대소관계가 그대로지요. 각이 작을수록 세타도 sin 세타도 작아지니까 각이 커질수록 sin 세타 커지니까 요거는 그대로 남고 얘는 n분의 1보다 커지는 거죠. 요게 뭐 그냥 전반사가 아니라 전반사 한다라고 하는 서술형 문장을 수식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전반사. 그럼 임계각이 중요하고 임계각일 때 이렇게 갈 텐데 그 조건이 요 조건이다. 그럼 전반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위쪽이다. 영역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값으로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그럼 굴절되는 정도가 모든 매질에 동일하냐? 이게 아니라 빛의 종류, 그 다음에 매질의 종류 따라서 전부 다 달라요. 똑같은 프리즘이라 하더라도 빨간색일 때 파란색일 때 굴절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굴절률이 1.8이라 하면 안 돼요. 파장이 5,000옹스트롱일 때 굴절률은 1.8. 그럼 파장이 만약에 7,000이 된다면 굴절률은 1.7 이렇게 수치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유리, 뭐 예를 들어서 유리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수치를 딱 명시를 할 때는 파장, 즉 빛의 종류를 같이 얘기해야 돼요. 달리 말하면 뭡니까? 빛의 종류가 달라지면은 굴절하는 정도도 달라진다. 뭐가 같을 때? 매질이 같을 때.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 유리가 투명하죠. 투명한 유리면은 백색, 가시광선은 여기서 전혀 흡수가 안 되고 자외선 영역대가 흡수가 됩니다. 자외선은 지나가면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서만 머물러서 일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외선을 많이 못 받아서 창백하게, 에나멜 이게 뭐 안 나와서 검해지는 이게 전혀 안 생기는 거죠. 왜? 네, 유리가 투명해 보이지만 자외선을 적당히 차단시켜 줍니다. 그래서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다면 이쪽 영역에 유리의 고유 진동수가 있어서 이쪽으로 갈수록 V 붉은색하고 V 푸른색, 파란색 하면은 유리 속에서 속력은 얘가 더 빨라요. 잡히면은 느려지겠죠. 잡혔다 풀려났다 풀려났다니까 느려지니까 프리즘 속에 지나갔을 때 이렇게 꺾인다라고 할 때 만약에 이게 푸른색이라고 친다면 파장을 더 길게 한다면 더 꺾일까요? 덜 꺾일까요? 속력이 더 빠르다. 속력이 변화가 없다. 그럼 꺾임도 심하지 않다. 작다. 그래서 빨간색이 위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꺾이는 정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빨간색이 원래 라인에 가깝게 형성이 되고 파란색이 더 멀리 형성된다. 그죠? 그 이미지로 흘러가는 게 이제 굴절률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돼가지고 돈을 벌었을 때 처음 돈 벌면 어머니한테 무슨 색깔 내보고 사드려요? 빨간색. 어른들의 상징, 정력의 상징, 빨간색. 어른들은 시대의 흐름에 별로 변화 안 겪습니다. 푸른 청춘, 청춘들은 조금만 뭐 해도 거의 90도로 바뀌는 인생 경로가, 그죠? 그래서 많이 꺾인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불러요? 프리즘이 색깔별로 쫙 갈라주는 이 현상. 뭐라 불러? 스펙트럼. 그죠? 우리말로는 무지개. 그런 현상을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굴절의 업그레이드예요. 색깔별로 달라진다. 그럼 정확하게 이제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프로 그리면 파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슨 색깔이 돼요? 빨간색이 되죠.
빨간색이 굴절을 잘해요? 파란색이 잘해요? 파란색이 잘해요. 그래서 굴절률은 가면 갈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점점 내려간다. 그럼 바꾸어서 똑같은 굴절률인데 진동수를 X축으로 하면 진동수가 커질수록 파란색이죠. 그러면 얘들은 점점 커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걸 우리는 프리즘 분산이라고 하고, 그런 걸 프리즘이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색깔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굴절의 업그레이드, 분산 현상과 연결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알겠지? 분산. 그러면 이 분산에서 흘러가는 요 흐름들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을 건데, 주로 문제는 하나의 라인을 그려주고 이 빛의 파장을 더 길게 만들면 어디로 꺾임이 이동할까? 뭐 더 짧게 만들면 어디로 이동할까? 혹은 진동수를 바꾸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다른 빛깔을 집어넣을 때 경로가 어디로 바뀔 건가? 뭐 요 정도를 아시면 됩니다. 되죠? 여기까지가 그거고, 그러면 지금 굴절만 보면은 굴절 자체의 법칙도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굴절에서 분산으로 넘어가니까 또 뭔가 좀 디테일하게 많아지는데, 반사는 너무 심플해요. 그냥 전부 다 반사한다. 이것도 원래는 굴절 법칙을 응용한 거죠. 그러면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반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반사의 종류가 고정단 반사가 있고요, 자유단 반사가 있어요. 이건 끝단자를 써서 끝자리가 고정되었느냐, 끝자리가 자유로우냐에 해당합니다. 이건 상대적인 건데, 밧줄에 묶어놓으면 고정단이고요, 밧줄 끝을 고리로 만들어서 링에다가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놓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끝자리를 줄에다가 팔을 전달시킬 건데, 줄 끝을 묶어놓은 거 고정단, 자유롭게 움직여 놓으면 자유단이죠. 그럼 여기서 입사팔을 이렇게 생긴 걸 쫙 집어넣으면 쭉 지나가다가 끝에 묶여있으니까 여기서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자라는 자극을 줬는데 얘들은 그 자극을 없애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려는 이런 반항, 작용 반작용을 만들겠죠. 그럼 일단 이게 지나가서 없어졌는데 이 자리는 얘 때문에 올라갔어야만 하는데 그걸 안 가려고 밑으로 하는 이런 자극을 새로 생성하죠. 그러면 방향성 없습니다. 여기서 밑으로 가려는 이런 자극이 생겼으니까 왼쪽을 전파한다면 뒤집어진 형태가 나오죠. 파가 뒤집어졌다. 위상이 변했죠. 얼마나? 2분의 람다만큼. 180도만큼 변합니다. 근데 자유롭다면 이게 이렇게 된 게 들어간다면 가자 하면 이게 그냥 가는 거죠. 그럼 지나가면서 이걸 위로 올렸다 내려놓으니까 이게 그냥 팍 나오니까 지나가면 그냥 그대로 그냥 다시 튕겨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상차가 제로가 됩니다. 고정단과 자유단은 끝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인데, 이건 밧줄로 보면은 당연히 보이지만 빛으로 보면은 속력 가지고 봅니다. 여기가 공기, 여기가 물이라고 하면 속력은 위가 더 빠르죠. 그럼 굴절률로 보면은 밑에가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속력이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가다가 반사하면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게 고정단이고요. 느린 곳에서 빠른 데로 가다가 반사하면 이게 자유단에 해당하죠. 외웁니다. 고정단은 공기, 물, 공기에서, 고정단은 위에서 내려오는 요겁니다. 그래서 공기에서 물로 가다가 반사. 원래는 속력이 빠른 데서 느린 데로, 속력 빠르니까 굴절률은 작은 데서 큰 데로 해서 요 세 색깔을 다 외우되, 기본 법칙이 여기 있으니까 보통 문제는 요걸 넘어서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추론해서 가는 거예요. 여튼 세 조합을 다 외워야 돼요. 뭐가 고정단인지, 뭐가 자유단인지. 왜 구분해요? 반사하는 것만으로 위상이 딱 변하는 상태가 있으니까. 이 위상 변화는 나중에 회절 간섭에서 간섭의 패턴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써요. 그래서 이 전체는 간섭, 그것도 반사가 있는 케이스로 넘어갔을 때 이게 다시 써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그럼 반사, 굴절, 전반사, 분산 해가지고 쭉 흐름이 다 나왔습니다. 그 6번을 보면은 속력이 2분의 1일 때 3m 떨어져 있다. 그럼 5초 후, 10초 후는 어떻게 되겠느냐? 5초 후가 되면은 2.5밖에 안 되니까 아직 벽에 부딪히지 않았고, 10초 후가 되면은 부딪혔죠. 그래서
5초 후에는 아직 부딪히기 전.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해서 위로. 10초 후는 튕겨 나오니까 끝이 묶여 있으면은 반대로 뒤집히겠죠. 그래서 뒤집혀서 밑으로. 뭐 이렇게 된 모양이다. 그죠? 반사되는 정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제 7번 보면 표시해 해놓은 걸 보니까 유리판과 밑에 그냥 물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뭔데요? 파면이죠. 그럼 파면에 수직으로 해야 진행 방향이 나오니까 파면에 수직. 그 다음에 이 파면이 좌회전했으니까 진행 방향도 좌회전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 이걸 왜 그랬어요? 우리가 반사 굴절을 따질 때 입사각 굴절각을 어디? 법선각과 누가고? 진행 방향하고 이루는 거니까. 괜히 파면 놔두고 난 좀 바꿔도 할 수 있어 하면은 실수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원론대로 진행 방향 구하고 그 다음에 뭘 구해요? 법선을 딱 구하고 그 다음에 이 각을 입사각 이걸 굴절각이라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입사 쪽이 여기 45도. 어디가 45도지? 파면하고 경계면하고 이루는 게 45도. 여기가 45도. 그럼 여기도 45도. 그럼 여기가 45도. 그럼 얘는 파면하고 경계면하고 이루는 게 30도. 그럼 여기가 60도. 그럼 여기도 30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는 입사가 45, 굴절이 30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비례식을 못 만들죠? 뭘 해야 돼요? 사인. 그럼 요 세트하고 똑같이 가는 게 요 밑에 게 뭐 1이라고 합시다. 요 위에 게 유리를 들어가면 2라고 치면 얘하고 똑같은 거는 V하고 람다 쪽이 비례 관계고요. N 쪽은 반비례였죠. 그래서 45도 쪽은 밑에 1쪽이니까 1, 2이니까 여기도 1, 2, 1, 2고 여기는 2, 1이다. 라고 편가름을 1대 3, 3대 1로 만들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파장의 비와 속력의 비는 똑같이 사인 30도와 사인 45도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에 해당하죠. 네. 그렇게 쭉 나오고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진동수는요. 네. 굴절된다고 해서 파 하나, 고유한 파가 딱 하나 발생하면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모습이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고유성이 안 바뀌는 것처럼 파가 일단 생기고 나면 걔들의 진동수는 안 바뀝니다. 뭐가 발생하지 않고 선은 진동수가 안 바뀌어요. 도플러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는 진동수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1대1. 자, 여기서 다 했는데 이게 수심이 나오고 수심이 있는 그 물 표면에서 일어난 걸 갖다 우리는 뭐라 불러요? 수면파라 부르죠. 수면파는 속력이 왠지 모르는데 수심의 루트배에 비례합니다. 수심이 깊을수록 파가 이게 진행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땅바닥에 있는 돌멩이 이런 거하고의 마찰이기 때문에 깊을수록 수심이 깊을수록 전파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얘들도 비례 관계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기를 맨 마지막에 집어넣기를 루트 h를 집어넣고 여전히 1대2 대세를 따르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루트 안에 h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사인 45분의 사인 30도 얼마요?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럼 h는요? 루트는 할 수 없으니까 제곱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2대1에 해당하죠. 수심이 2대1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리판의 두께는 수심의 딱 반 정도에 해당하는 걸 실험을 쓰면 딱 이렇게 45도로 들어가서 30도로 꺾여 나오는 실험이 딱 가능합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뭐 이런 현상 되겠습니까? 자, 뭐 이건 좀 기니까 잠시 끊어서 쉬고 와서 회절 간섭 보겠습니다. 자, B값 파동의 이제 메인입니다. 성질 중에서 회절 간섭. 아까 회절은 얘기했어요. 막혔을 때 그 너머에 이제 전달되는 뭐 그 흐름인데 그 정도는 파장이 길수록 좀 퍼짐이 더 심하고 그 다음에 구멍이 좁을수록 또 퍼짐이 더 심하다. 뭐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간섭이죠.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독립과 중첩의 원리 할 때 이게 중첩된 결과에 해당하죠.
파를 보는 겁니다. 그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어떤 모양이 되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두 개의 파가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파 하나, 둘 똑같은 모양으로 합쳐지는 게 있고 파 하나, 파 둘 이렇게 되는 게 있죠. 당연히 중간에 어정쩡한 건 있습니다. 간섭도 어정쩡한 간섭이 있는데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양극단 두 개를 우선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은 진폭이 2배가 될 테고 중첩이. 그럼 이거는 정반대끼리 합쳐져서 아예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양극단의 이름을 붙여서 얘들을 보강 간섭이라고 하고 이걸 상쇄 간섭 혹은 소멸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을 계속 그려놓고 판단하면 참 좋은데 실제로 이 모양은 우리가 보기 좋으라고 한 거지 빛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수치를 주죠. 뭘요? 하나하나의 위상이 아니라 두 개니까 두 개의 위상 차를 구합니다. 실제로 파 하나의 위상은 알 수가 없어요. 파 올 때 딱 잡아서 이 위상 얼마짜리 할 수가 없는 거죠. 잡더라도 계속 광속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만나는 두 개가 변하더라도 두 개의 차이는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죠. 여기서 계속 변한다 하더라도 이 차이는 계속 동일하죠. 그래서 이 위상차가 이 둘을 보면 아예 없거나 아예 한 파장, 두 파장, 온 파장으로 변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정반대에 해당하니까 얘들은 반파장 혹은 2분의 3파장 이 흐름으로 변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나두면은 수학에서는 그냥 원소 나열법이라서 규칙성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얘들은 얼마요? 2분의 람다의 짝수배. 주어가 뭐예요? 위상차가.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람다의 홀수배. 뭐가? 위상차가. 그래서 두 파가 왔는데 위상차가 짝수배가 되면 보강. 그래서 홀수배가 되면 상쇄가 된다라고 판단해서 이제부터 따질 거는 이 위상차를 따지는 겁니다. 모든 간섭의 패턴을 찾는 것은 최종적으로 주어 뭘 찾는다고요? 위상차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상차를 찾기 위해서는 위상이 변하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위상의 변화는 아까 하나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상이 변했어요? 땅 반사했을 때 무슨 단 반사? 고정단 반사. 이건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죠. 고정단 반사를 한 번 하면은 2분의 람다, 두 번 하면은 0, 또 세 번 하면 다시 2분의 람다 해서 0 아니면 2분의 람다만큼의 변화가 생깁니다. 고정단 반사가 있을 때마다.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위상이 변한다고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위상 얘기해놓고 위상이 변하는 게 뭐예요? 전파되는 거죠. 파가 이렇게 전파가 되면은 위상이 쫙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파가 전파되면서 얼마나 변했느냐를 알면 뭘 얘기해야 돼요? 파가 이렇게 쫙 진행을 하면서 얼마나 변했느냐. 이 지점에서부터 이 지점까지라고 할 거면 이 안에 파가 몇 개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뭘 찾으면 돼요? 거리 x. 거리를 구해서 이게 만약에 5람다다라고 하면 이 두 지점 사이 거리가 5람다. 람다의 정수배가 되면 똑같은 위상이죠. 아니면은 2분의 7람다다라고 하면은 2, 3, 4, 3까지 가고 2분의 람다 더 남았죠. 왜요? 똑같은 거 하고 반파장이 더 갔으니까 둘은 반파장이다. 원래는 람다로 나타내는 이걸 하고 싶은데 두 지점 사이에 거리를 찾아서 파장의 변화. 파장의 변화, 그 위상의 변화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슨 길? 파가 전파한 그 길의 길이라고 해서 이걸 경로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상차란 경로차하고 고정단 반사 효과를 합친 결과다. 그럼 반사가 없으면 경로차만 찾으면 되죠. 그럼 경로차는 얼마부터 얼마까지예요? 0부터 무한대까지 다 가능하겠죠. 그냥 쫙 달리면 우주 끝까지 달리니까. 그래서 이걸 우선적으로 찾고 그 다음에 고정단 반사가 있냐 그걸 합쳐서 위상차에 의해서 홀수 짝수배 그 다음 마지막은 보강 상쇄를 따지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똑같아요. 여기서 순서가 좀 여러 단계가 거서 그렇지 순서는 똑같으니까 요 로직 그대로 읽어내면 됩니다. 따라서 두 개를 무조건 따져볼 텐데 반사가 있으면 두 개를 합쳐야 되고 반사가 없으면 하나만 보면 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첫 번째 반사가 없을 때 그죠? 그 첫 번째 상황이 이중슬립
구멍이 2개예요. 이게 대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단일 슬립. 구멍이 1개예요. 더 작아졌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주 많습니다. 회절, 격자. 거의 1000개, 2000개 뭐 이렇게 됩니다. 아주 많은 거.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거고, 대학생들한테 넘어가면 하나, 둘, 많다로 가버렸죠. 그럼 그 사이 뭐가 있을까요? 셋, 넷, 다섯. 그게 다중슬립. 3개나 4개나 뭐 5개 정도. 그럼 이 모든 얘기의 원류는 여기 있습니다. 요거 하나 잘 알면 나머지들은 그거에 뭐 적용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중슬립 케이스를 한번 보면, 제일 처음에는 구멍 하나, 슬릿을 뽕 뚫어 놓습니다. 파가 어떤 파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파면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얘가 똥 들어오겠죠. 그럼 다른 데 다 막고 요 구멍 하나 딱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건 다 막히고 여기서부터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상야릇한 파라도 전부 다 동심원으로 파면이 형성됩니다. 이걸 뭐라 불렀어요? 구면파. 그럼 여기서부터 쫙 가는 곳에서 수선을 닦아서 위에 거리, 아래 거리에 똑같은 곳에 구멍을 뽕 뚫어요. 그러면 위로 간 거하고 아래로 간 게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아래 위가 어떤 파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위상이 같은 거죠. 지금 왜 이런 짓을 합니까? 파의 위상을 체크할 수 없으니까 하나의 파 들고 오고 또 다른 파를 들어와서 얘들을 여기는 뭐 10자리를 줘, 여기는 20자리를 줘 할 수가 없으니까 똑같다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에서 갈라내면 똑같은 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똑같은 2파를 갖다 놓으려고 해요. 통제된 2파. 그러면 이제 스크린이 이만큼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멀기 때문에 라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슬릿 사이의 거리를 작기 때문에 이걸 D, 스몰 d라 쓰겠습니다. 아주 작아요. 이건 미리 다니고 이건 미터 다닙니다. 1000배 이상 차이 나요. 근데 이제 이거 붙여놨으니까 좀 과장한 거죠. 자, 그러면 모든 그림에서 가운데 기준점을 잡아야 되니까 이거 딱 점선. 여기에 센터겠죠. 뭐예요? 여기서 들어온 빛 하고 여기서 들어온 빛이 쑥 와서 여기서 딱 만났다면 이것도 또 역시나 거리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두 놈이 똑같은 거리를 움직였으면 여기 도착할 때 2개는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상차가 얼마예요? 제로. 위상차가 제로니까 여기 뭐가 될까요? 보강관습을 하겠죠. 그럼 이거는 다른 보강하고 특이하게 센터에 있고 어떤 색깔 쓰더라도 전부 다 이건 보강입니다. 다른 보강 자리는 파장대마다 보강되는 지점이 달라져요. 근데 이 센터 보강은 모든 파장에 대해서 다 보강이기 때문에 하얀 백색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이건 안 변합니다. 이게 기준선이에요. 그죠? 아래 위가 대칭선이 되게.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임의 지점, 여기서부터 센터로부터 X만큼 있는 요 지점에 도착하는 빛은 보강일까 상쇄일까를 따져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L1만큼 거리를 달리고, 이거는 이렇게 가서 L2만큼 거리를 달리겠죠. 그럼 여기에 도착하는 빛의 델이라고 쓰고요. 경로차라고 쓰겠습니다. 이거는 약속된 기호입니다. 경로차. 뭔가 차이를 델로 쓰죠. 경로차. 를 생각해보면 얼마예요? L1하고 L2의 차이죠. 지금 L2가 더 길게 돼 있지만 물결로 해놓으면 차이라서 양수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이 거리하고 똑같이 컴파스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나머지 이걸 그려야 되는데, 그죠? 동심을 이렇게 딱 그려서 위에 거 똑같네 해놓고 나머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각이 워낙 작아요. 지금 보기엔 굉장히 크지만 이게 저 멀리 몇 1000배 정도 멀리 가 있으니까 아주 작게 붙어 있으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나 여기서 수선 내린 거나 별반 차이 없겠죠. 각이 아주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각이 아주 작을 때는 세타나 사인 세타나 탄젠 세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0. 얼마 정도니까. 물리한 사람들은 대범하죠. 뭐 이 정도는 갖다 퉁치는 거예요. 화학에서는 이런 걸 갖다 하면 안 되죠. 0.001자까지도 이제 다르게 보는데 우리는 뭐 대충 비슷해. 이렇게 해서 콤파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훅 꺼. 여기서 얼마만큼? 여기서 요만큼에. 어디에서? 요 삼각형의 아랫변. 요걸 우리는 경로차라 하면 되겠다. 됩니까? 그러면 뭐 얼마요? D. 그럼 여기가 세타라면 여기도 세타예요. 왜? 이게 거의 90도이기 때문에 요걸 다시 따서 오면 밑에다 따서 오면은 90도. 그럼 여기서 또 수선을 쫙 내리면
요 각하고 요 각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걸 기본 값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네, 사인 세타. 요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근사 없이는 여기까지 딱 하면 되는데 요 사인 세타를 또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근사를 좀 합니다. 또 뭐 하냐면 여기서 요까지 딱 수선을 딱 그어요. 그럼 요걸 또 빼고 요걸 대표로 삼았을 때는 요 부분을 딱 따서 오면 요게 90도예요. 그럼 여기가 세타라면 요것도 세타죠. 요 삼각형만 보세요. 그래서 요걸 세타로 해서 우리는 값을 구했다면 요렇게 놓고 요걸 세타로 해야 되네. 그래 놓고 근사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인이나 탄젠트나 비슷하네. 근사 D 탄젠트 구하자. 그럼 D 탄젠트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 중에서 이 삼각형에서 L분의 X에 해당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D의 L분의 X다. 그래서 반사가 없을 때 그냥 곱표입니다. X 아니고 반사가 없을 때는 근사를 못한다면 D 사인 세타까지만 가고 근사를 한다면 더 넘어가서 D 탄젠 세타 D L분의 X까지 와야 돼요. 그럼 끝났어요. 그래서 이중순리에서 D 나오고 세타 나오면은 세타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L과 X 요 위치에 대한 함수로 X를 줘서 될 곱표를 구했어요. 근사가 없을 때는 D 사인 세타고 근사가 가능할 때는 D 탄젠 세타 그 다음에 D에 L분의 X까지 갔죠. 그럼 이게 둘 중에 하나겠죠. 경로차를 구했으니까 반사 없으니까 이걸 뭐라 불러요? 마른 경로차라고 했는데 반사가 없으니까 위상차와 똑같죠. 그럼 이게 반파장의 홀수배와 같으면 뭐 상세, 반파장의 짝수배와 같으면 이걸 보강. 상세하면 빛이 사라지니까 뭐라 불러요? 암흑. 이거는 대명천지로 바뀌죠. 그래서 명암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x값이 0부터 쫙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0부터 0일 때는 짝수가 될 테고 그 다음부터는 명이죠. 제일 처음에 명입니다. 명에서 암명을 바뀌면서 명암이 막 생깁니다. 그럼 아래비 대칭이죠. 그래서 요 밑으로도 명암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거는 반사가 없을 때 전부 다 경로차는 어떤 식으로든 다 구해보면 다 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 없을 땐 요거, 근사 있을 땐 여기까지 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 중에서 이중 슬릿일 때의 특징을 잘 보면 n번째 명, n 플러스 1일 때 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명이면은 반파장의 홀수배예요, 짝수배예요? 짝수배죠. 그래서 D에 L분의 xn 플러스 1, D에 L분의 x의 n번째 n 플러스 1번째 위치를 표시하면 얘들은 n 플러스 1람다면 되죠. 첫 번째가 람다, 두 번째가 2람다니까 n 플러스 1번째는 n 플러스 1람다. 얘는 m 람다입니다. 수학 좀 한 사람들 이런 거 보고 땜직스럽다라고 하죠. RM이 빼고 싶어요.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오른쪽은 람다 혼자 남아요. 뭐가 사라졌어요? n이 사라졌습니다. 왼쪽은요? 묶어내주면 이걸 뭐라 불러요? 무늬 간격 x입니다. 위치 사이 거리. 무슨 무늬 간격? 명 사이 거리를 해놓으니까 L, D 실험 세팅이죠. 그 다음에 빛의 종류 람다 몇 번째냐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뭘까요? 등 간격으로 모든 쪽에서 등 간격으로 무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무늬 크기는 이걸 다시 뒤집어주면 무늬의 크기는 람다를 어떻게 해요? 확대한 거다. 작은 거분의 큰 거. 그래서 요거는 이중 슬릿에서 아주 중요한 표고 요거 외우고요. 그 다음에 반사가 없을 때 경로를 구하는 요거 요 두 가지만 잘 외우면 되는데 문제는 이 두 개 값을 구하라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거리 이렇게 해서 작도 위치를 막 찾아내는 요런 것들을 그림과 같이 줍니다. 그래서 그림하고 같이 어느 길이를 얘기하는지 어느 자리를 얘기하는지 이게 명인지 암인지를 판단해 가면서 가면 됩니다. 여기 끝이에요. 필기하고 보세요.
그러면 무늬 간격은 파장이 길어질수록, 즉 빨간색이 될수록 듬성듬성하겠죠. 파장이 클수록, 붓이 클수록 그림은 큼직큼직하게 나타납니다. 붓이 작을수록 촘촘하게 나오죠. 그래서 파란색이 되면은 간격이 촘촘해집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면은 구멍 1개짜리로 가요. 근데 아까하고 달리 구멍 2개짜리 할 때 구멍당 빛은 한 가닥밖에 안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서 본 거죠. 그럼 이걸 더 확대해서 해상도를 높여서 보니까 아, 구멍 안에서도 여러 개의 빛들이 들어오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왕창 들어오던 것들이 여기서 모여서 스크린까지 갈 건데 또 역시나 딱 가운데에 센터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빛이 전부 다 이쪽으로 쫙 몰리면은 전혀 빛이 꼬이지도 않고 흐트러지지도 않고 딱 모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역시나 명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보강의 명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다 밝게 빛나고 있는 지점입니다. 약간 달라요. 그러면 또 역시나 여기서부터 임의의 지점 X라는 곳으로 빛이 쫙 모인다면 이 안에 들어온 이 무수히 많은 빛들이 이쪽을 다 몰린다면 여기는 빛이 밝을까? 모여서 밝게 빛날까? 아니면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까를 해석할 수 있죠. 자, 근데 아까하고 달라진 점은 아까는 구멍당 빛이 한 가닥으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구멍당 다발로 들어오죠. 차이가 뭔데요? 여기는 1대1 소개팅과 같은 거라서 그냥 그 각각이 어떠냐를 따지면 되는데 다발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미팅 이런 것처럼 그냥 여러 명 꽈팅도 하나요 요새? 반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막 만나면은 그 대표 선수들끼리 만나서 우선은 서로 점검을 하고 룰을 정하고 그 다음 만나죠. 요즘 안 하나? 그런 거 안 하나? 3포, 5포 뭐 이런 건가? 굳이 해야 되나? 건조? 여튼 그래서 대표 선수를 뽑아가지고 이 서로가 만나는지를 봐야 됩니다. 차이는 그냥 1대1 당사자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상세가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보강이 되면 그냥 살아남습니다. 근데 여기는 대표를 뽑아가지고 상세 보강을 하니까 다시 그 자체로 가면 해석이 2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거 하지 말고 양 가장자리를 대표 선수로 딱 뽑으면 여기 L1, 여기 L2니까 역시 경로차는 L1, L2와 같으니까 아까와 똑같이 D 사인 세타, D 탄젠 세타, 마지막 D의 L분의 X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경로차기 때문에 이게 2분의 람다의 홀수배가 되느냐 2분의 람다의 짝수배가 되느냐까지 판단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해석이 달라집니다. 아까는 홀수하면 상세가 됐으니까 어둡고요. 짝수하면은 보강이 됐으니까 밝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무수히 많은 거에 양 가장자리가 if 경로차가 2분의 3이라고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얘하고 얘하고가 차이가 2분의 3이에요. 그럼 그 안에 두 줄을 더 꺼서 2분의 1람다, 2분의 2람다가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것끼리는 이 안에 빛이 막 있는데 이 안에는 서로 상쇄될 가망성이 없죠. 0과 2분의 1 사이에는 상쇄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요 위에과 요 밑에 거는 전부 다 1대1 대형이죠. 여기서 1번부터 10번, 그럼 여기도 1번부터 10번이면 1번, 1번, 2번, 2번 이렇게 해서 10번, 10번 하면 전부 다 짝짝짝짝짝 맞죠. 반파장만큼 차이 납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여도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는 서로 1대1 대형이 돼서 무조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반파장 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끝자로 가도 반파장 겨우 되니까 안에 있는 거는 사라질 짝이 없어요. 안 남았죠. 그죠? 왜 남아요? 처음과 끝이 2분의 람다의 홀수계라고 했으니까 덩어리가 홀수 덩어리가 나오고 그럼 짝을 맺고 남음이 있음이죠. 그래서 남음이 있기 때문에 홀수 덩어리 남음이 있음이니까 이게 명입니다. 이게 완전 반대가 되죠. 그럼 이게 딱 짝짝짝짝짝 사라지는 그 짝이 맺어지고 남음이 없음이 되니까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솔로들이 쫙 모여가지고 짝짝짝짝짝짝짝짝 지어서 짝이 안 된 애들이 있으면 밤늦게까지 술 퍼먹고 그 술집에 불을 밝힙니다. 세상을 밝히는, 우주를 밝히는 존재들이죠. 근데 짝수계가 되면 만약에 2분의 4란다라고 하면 1번과 2번
3번과 4번 짝들이 딱 맺어져가지고 다 쌍쌍파티가 집에 갔는데 뭐 불 끄고 집에 가는 거죠. 세상을 어둡게 만들 존재들이죠. 그죠? 커플, 솔로. 솔로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 이런 게 세상을 밝히는 존재다. 이런 거로 물리적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뭔 차이예요? 아까는 똑같이 두 라인을 그려놓고 얘 둘만 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그냥 상세, 보강, 이걸 가지고 명암을 따졌는데 이 양 가장자리는 대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반파장만큼씩 떨어지는 그 덩어리가 몇 개냐. 덩어리 개수를 찾고 그럼 사라지지 않고 남음이 있음이죠. 아까는 보강되어서 밝음이고 여기는 사라지지 않고 남음이 있기 때문에 명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면 완전히 반대가 되는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명암이 되니까 여기 명이었고 첫 번째 암까지 요까지의 간격이 이제 람다가 되겠죠. 그래서 람다로 만들면은 이게 어디 갔어요? 아까 요거 람다의 D분의 L, 람다의 D분의 L, 람다의 D분의 L. 요게 아까 구했던 델 X죠. 그럼 아까는 델 X 해가지고 암 전부 다 등 간격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가운데 볼록한 곳, 즉 암과 암 사이는 가운데는 델 X의 2배인 거죠. 나머지는 그냥 델 X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머지는 잘 안 구해요. 가운데 볼록한 곳, 첫 번째 그 센터 명부터 첫 번째 암 사이의 거리가 델 X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델 X란 람다의 DL이라는 거예요. 숫자는 똑같은데 다 의미가 다르게 이중슬릿, 단인슬릿이 구해진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은 회절 격자. 구멍이 엄청나게 많이 뚫려 있어요. 센치당 1000개, 2000개씩 됩니다. 그러면 구멍당 빛이 한 가닥씩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여기는 가닥의 흐름이니까 이중슬릿하고 똑같죠. 그래서 똑같아요. 두 라인, 인접한 두 라인의 경로차. 반사가 없을 때니까 D 사인 세타인데 여기 각도가 만약에 나온다면 사인 세타만까지 해야 되죠. 각도만 해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만약에 근사를 해버리면 이 둘은 되는데 저 멀리 하고는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해서 2분의 람다의 홀수배가 나오고 2분의 람다의 짝수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가닥이기 때문에 당사자로 봐서 이거는 암이 되고요. 이거는 명이 됩니다. 이걸 회절 격자라 불러요. 그죠? 좀 빌려보세요. 그 다음에 다중슬릿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슬릿 3개짜리 한번 봐봐요. 구멍 3개로 빛이 들어와서 만납니다. 그럼 이게 쭉 와서 한 점에서 만날 텐데 L1, L2, L3 이렇게 해서 등 간격으로 이렇게 살짝 바뀌는 상황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점에서 보강이냐 상세냐를 따지려면 누구하고 따져야 돼요? 이 두 개? 그럼 얘들이 상쇄된다 해도 얘가 남으면 그걸 보강이라고 할까요? 아니, 밝음이라고 할까요? 어둠이라고 할까요? 애매하죠. 그래서 둘 사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셋을 동시에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도착한 결론을 보면 제일 처음에서 사인이 이렇게 갈 건데 얼마만큼 갔을 거고 두 번째도 갔을 텐데 세 번째도 갔을 건데 이게 1줌, 2줌, 2줌 이게 L1, L2, 뭐 L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게 얼마만큼 갔는지에 따라서 위상이 셋 다 다르겠죠. 그럼 이걸 다 합쳐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Y1, A의 사인 세타 1, Y2, A의 사인 세타 2, Y3, A의 사인 세타 3. 파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진폭은 똑같은 상태에서 위상만 다르게 해서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변이를 다르게 두죠. 그럼 이 세 개를 다 합성한 그 결과가 남아있으면 보강, 엄청나게 커지면 보강일 테고 명일 테고 아예 없어지면 상세, 암일 테입니다. 그럼 이걸 하려면은 이걸 더해야 되는데 이 수학 본 적 있어요? 사인 더하기 사인, 심푸시는 두 신코, 뭐 들어봤어요? 네, 코프코는 두 코코, 뭐 그런 거. 사인 마이너스 사인은 신마시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짓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자 했는데 다시 보면 이 끝자리를 사인으로 되어 있는 걸 합성을 하자니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사인으로 되어 있는 건 항상
얘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위상자라는 게 있겠죠. 위상. 원운동을 정사용한 게 이런 단진동이고 이런 파형이니까 원운동에 해당하는 이걸 정사형을 만들기 전 그 버전의 이 짝대기, 위상을 나타내는 짝대기라고 해서 위상자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 끝자락을 보면은 사인의 합성을 가는데 이렇게 해서 원운동을 정사용하기 전에 원운동 상상을 하면 이 짝대기와 이 짝대기, 이 세 짝대기를 합성을 먼저 하면 되죠. 각각을 정사형을 시켜놓고 합성하지 말고 순서를 바꿔서 합성하고 그 다음에 정사형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 결론 얘는 짝대기 하나, 둘, 셋 이런 걸 합성을 해서 만들면 돼요. 그죠? 그 만들어놓은 임의의 지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최고로 될 때와 아예 없을 때를 구하는 것. 특히나 없어졌을 때 구하는 거니까 이 짝대기 세 개를 가지고 합성했을 때, 벡터적으로 합성했을 때 없어지는 거. 이것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다중슬릿 구멍이 세 개다라고 하면은 세 개의 짝대기, 네 개다 하면 네 개의 짝대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하는 걸 갖다가 위상자에 의한 합성법이라 부릅니다. 이거는 다중슬릿에도 나오고 교류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합성법은 원래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물리한 사람들이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활용하면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쉽냐? 봅시다. 자, if 위상자가 이렇게 해서 120도 관계예요. 그럼 세 개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제로겠죠. 그 다음에 120도는 맞는데 여기 1번, 2번, 3번이 아니고 여기 1번하고 여기 2번하고 여기 3번입니다. 그럼 몇 도 차이예요? 240도 관계죠. 이래도 사라집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가 120도, 120도라는 거는 몇 라디안? 3분의 2 파이 라디안이고 파장으로 따지면 3분의 1 람다죠. 그래서 경로차가 3분의 1 람다라는 거예요. 얘는요? 3분의 2 람다죠. 이 둘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이게 암이에요. 그럼 요 시리즈로 가면은 120도, 240도 그 다음 뭐가 나올 거예요? 360도. 그러면 3분의 3 람다겠죠. 이거는 0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3분의 4, 3분의 5, 암, 3분의 6, 명. 다 뭔가요? 3 구멍 개수에서 나머지가 있는 거와 나머지가 없는 것. 아마 앞에서 이중 슬릿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짝대기 두 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는 정반대 아니면 똑같은 쪽이죠. 180도니까 얼마? 2분의 람다. 여기는 2분의 2람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는 것 없는 것. 나머지 있는 게 무조건 뭐라고? 암. 그럼 구멍 4개짜리면 어떻게 할까요? 구멍 4개짜리면 하나, 둘, 셋, 넷. 90도. 하나, 둘, 셋, 넷. 180도. 하나, 둘. 270도, 270도, 270도.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4분의 1람다, 4분의 2람다, 4분의 3람다까지는 암, 4분의 4람다는 명. 패턴 보입니까? 구멍의 개수로 나눈 나머지가 있음. 이 되면 암, 없으면 명. 그러니까 이게 등 간격이 아니라 등 간격으로 암 생기다 한번 불쭉 뛰어서 명 생기고 다시 암 불쭉 뛰어서 암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규칙은 있지만은 항상 일정하지는 않는 거죠. 요게 다중슬릿. 이거는 요 계산법 때문에 위상자에 의한 합성법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요게 나중에 교류에서는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넣어서 합니다. 이건 일반 물리에서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사가 없을 때에 해당하는 얘기를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제, 8번, 같은 경우도 그냥 넣어보면 됩니다. 숫자만 넣어보면 되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거라고 봐요. 바로 반사가 있을 때. 반사가 있을 때인데 이게 제일 처음이 얇은 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뉴턴 링과 세 번째 평판 유리 두 장. 이렇게 나와요. 자, 얇은 막이라는 게 매질에 평평하게 생긴 매질이 이렇게 세 개 맞나? 두 개. 두 개의 경계면이 나오면 세 개의 구간이 나오죠? 영역.
그래서 매질이 3개입니다. 물, 공기 사이의 기름막 것처럼 여기 N이라고 하고 여기 N1. 그죠? 그럼 비 온 다음 날 물 위에 기름막이 있을 때 그 기름막에 무지개처럼 딱 간섭 무늬가 생기는 그 이유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게 빛이 쫙 오다가 이 위에서 반사해서 퉁 튕겨 나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반사 안 하고 굴절을 할 수도 있어요. 굴절 밑으로 꺾여 들어갈 텐데 꺾여 들어가고 다시 여기서 반사해서 나가서 다시 꺾여 나가겠죠. 그러면 이게 2개로 갈라지는데 여기 나갈 때 또 마침 이 위에서 이 점으로 와서 또 반사하는 라인이 생길 수 있죠. 따라서 도킹 지점이 여기에 있을 때 1번 라인과 2번 라인, 1번 라인은 위에서 반사, 2번 라인은 밑에서 반사해서 만나서 뭘 해요? 간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가는 이 구간에서 간섭의 결과는 그 이전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길래, 어떤 변화를 겪었길래 밝고 어둠 이렇게 구분이 될까?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경로차를 따지는 게 기본이었는데 우리는 원래는 뭘 따지는 거였어요? 간섭은 뭘 따져 쏘는 거였어요? 위상차였죠. 이 위상차는 또 무엇에 나와요? 2가지죠. 경로차 and 고정단 반사. 여기서는 반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따져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반사부터 봅시다. 도킹할 때 1번 라인은 첫 번째 경계면에서 반사합니다. 2번 라인은 2번째 경계면에서 반사하죠. 그러면 이 둘 조건에서 반사의 종류 몇 가지가 있어요? 고정단 아니면 자유단이겠죠. 또 여기서도 고정단 아니면 자유단이죠. 총 2개 곱하면 4개. 그러면 고정단 자유단은 부등호로 나타내면 되죠. 삭각이 아니고 크다 작다 표시입니다. 그러면 V자와 삭각자를 했을 때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간다면 뭐? 자유단. 느린 데서 빠른. 그죠? 굴절률이 큰 데서 빠른 데, 속력이 느린 데서 굴절이 큰 데서 작아지고 속력은 작았다가 빨라지는 거죠. 더 빨라지니까 이게 자유단. 그럼 이게 고정단. 그죠? 그러면 잘 보니까 아예 자유단밖에 안 하거나 아예 고정단밖에 안 하면 두 번에서 뒤집었다 다시 뒤집으니까 얘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패턴 1이라고 부릅니다. 위상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얘는 한 번만 고정단 하기 때문에 이 패턴 2, 반사의 효과가 딱 2분의 람다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로차를 잘 구해서 경로차를 쫙 구해가지고 반사했을 때 경로차를 쫙 구해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이게 2분의 람다의 홀수배냐 짝수배냐를 따질 텐데 이게 패턴 1이라면 반사 효과가 전혀 없다면 경로차가 곧 위상차죠. 그럼 여기서 상세 간섭이 되면서 여기는 어두울 겁니다. 그럼 여기는 밝겠죠. 근데 거꾸로 패턴 2라면 매질의 종류가 달라져서 가운데만 크거나 가운데만 작다면 어떻게 해요? 반사 효과가 있으니까 경로차는 홀수배 합쳐져서 짝수배 주어가 뭐예요? 위상차가 생겨서 여기는 명이 되는 거죠. 여기가 암이 됩니다. 서로 크로스 정반대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경로차 파트를 구하면 다 해석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경로차를 어떻게 구할 거냐? 우선 도킹 장소에 들어오는 거 요건 됐으니까 그 이전 흐름을 보면 저 멀리 가보니까 또 이게 평행하게 움직여요. 평행하게 움직일 때 수선을 쫙 그어버리면 이게 뭐라 불러요? 2개 라인의 수선을 딱 그어버리면 이 수선을 뭐라 부르죠? 파면이라 불렀습니다. 파면은 그 위에가 위상이 똑같아요. 그럼 위상이 똑같은 걸 찾았으니까 위상이 똑같이 가다가 이제 인생 경로가 달라지는 지점. 얘가 밑에서 꺾이기 시작하는 요 지점. 그래서 한 놈은 위에서 요만큼 움직였고 한 놈은 밑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 흐름이죠. 그죠? 그럼 위에서 이만큼 L1만큼 달리는 동안은 밑에서는 얼마만큼 갔을까? 더 많이 갔을까요? 적게 갔을까요? 밑으로 꺾였다는 건 속력이 느려진 거고 파장이 짧아졌으니까 이 길이보다 더 작은 길이를 움직이죠.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얘하고 또 나란하게 그려요.
얘가 꺾였다면 해서 이 둘을 해놓으면 수선을 딱 내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다르지만 위상의 변화가 똑같죠. 여기서 요만큼 가는 동안 요만큼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쐐기 모양. 요거는 이 길이다. 그럼 우리 뭐 수학 못할 때는 그냥 이거 구하고 이거 더 하면 되는데 여기서 쫙 그어서 쫙 그어버리면 이거하고 이거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얘들은 이 길이. 수선을 딱 내리고 요거죠. 그럼 요게 지금 2D. 그 다음에 여기가 입사각이고 여기가 굴절각이면 여기도 굴절각이죠. 그럼 굴절각의 코사인 상분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2D의 코사인 R이라고 쓰면 되죠. 이 코사인 R은 입사각에 대해서 굴절각을 구해서 요 성분을 구한 거죠. 그럼 요 길이를 구해놓고 이게 2분의 람다 홀수냐 짝수냐를 구하면 딱 되는데 문제는 얘 람다 값은 진공이었고요. 근데 이 2D의 코사인 R이라는 건 이 매질 N 속이었죠. 뭡니까? 굴절률 1일 때 이만큼 거리를 달렸으면 굴절률 N으로 커지면 얘들은 짧은 영역에 갑니다. 같은 개수라도 파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죠? 굴절률이 커질수록 이 공간이 달라지는 거죠. 아스팔트 위에서 한 발자국이 1m씩 가던 사람이 모래사장에 가면 한 발자국에 30cm밖에 못 가게 돼 있어요. 뻘에 들어가면 10cm도 못 가게 돼 있죠. 뭐 그런 느낌하고 똑같습니다. 속력이 느려지니까. 그러면 굴절률 n 속에 파 한 개의 거리는 밖으로 나아가면 얼마? n배만큼 더 커진 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람다를 n으로 나눈 것 혹은 얘들은 람다 프라임을 n으로 키운 것이라고 하면 되죠. n배가 되는가 n분의 1배로 되는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n 속에서 이만큼의 길이였던 걸 진공으로 환산하면 n 속에서 이만큼 있는 걸 진공으로 하면 커지죠. 몇 배? n배. 그래서 여기서 n을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nd 코사인 r이라는 게 반사가 있을 때의 경로차입니다. 왜 n자를 더 넣어요? 네, 실제로 길이는 이만큼인데 실제 길이는 이만큼인 게 진공으로 환산하면 n배가 된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경로차를 뭐로? 광로차로 바꿨다라고 불러요. 이거는 임의의 굴절 n, l. n이라는 매질 속에 길이 l이라는 거는 광로차로 바뀌면 nl로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길이가. 그냥 광로라는 게 빗의 경로인데 진공에서의 빗의 경로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꾼 효과. 그럼 그거하고 이제 이거하고는 비교 가능하죠. 예, 그렇게 넘어간다. 요게 얇은 막입니다. 얇은 막 모든 곳에서 쓰입니다. 요거는. 그죠? 그럼 이제 뉴턴 링으로 넘어가면 뉴턴 링은 이제 렌즈 만들 때 해요. 그럼 이렇게 해 놓으면 원래는 이 공기층이 굉장히 얇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위에서 뚫고 내려올 때는 상관 안 하고 이 경계면에서 위에서 반사하고 하나는 더 내려가서 밑에까지 와서 반사를 하는 거죠. 그럼 반사의 종류가 유리에서 공기로 가면서 이건 자유단, 이거는 공기에서 유리로 가니까 이게 고정단에서 패턴 2가 되네. 반사 효과가 있네. 그 다음에 요 두께를 D라 한다면은 반사가 있을 때 END 코사인 R인데 이게 1이죠. 그래서 N이 공기니까 1 해서 2D가 경로차입니다. 당연한 거죠. 요 왕복 한 개 더 움직인 거니까. 그럼 이게 2분의 람다의 홀수배가 되면 반사 효과가 반파장, 고정단이 한 번 있으니까 얘들은 0이 되죠. 이게 짝수배가 되면 이거는 암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평판 유리 두 장을 딱 이렇게 해서 각도 일정하게 쫙 만들어 놓으면 위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반사한 놈하고 위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반사한 놈 두 놈이 있죠. 당연히 여 위에도 있는데 이게 너무 멀어요. 지금 제가 과장해서 그런 거지. 여기서는 효과가 없고 이 바닥도 효과가 없고 이게 이 두 공기층 사이에서만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는 또 자유단, 여기서 고정단이니까 이것도 패턴 2네. 그죠? 그러면 이 두께를 D라 한다면 또 공기니까 END 코사인 R 해서 2D 2배네. 그래서 이거나 똑같은 결론으로 홀수배일 때 명, 짝수배일 때 암입니다.
차이는 여기는 훅 넘어가죠. 이건 일정하게 가는 요 경계일 때는 등간격으로 명암이 생길 텐데 얘들은 가면 갈수록 촘촘해지겠죠. 그럼 얘들의 특징은 위에서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암으로 출발해서 명암 또 명암 이렇게 나가는데 이 띠가 갈수록 촘촘해지는데 이 넓이가 일정해요. 명명 혹은 암암 사이에 그 까만 띠 혹은 하얀 띠의 넓이가 일정하게 하면서 두께는 점점 얇아지는 거죠. 얘들은 등간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패턴은 요 하나로 그냥 다 끝나는데 두 개의 무늬 모양이 등간격으로 직선으로 쫙 생기느냐, 넓이가 일정한 상태로 두께는 점점 얇아지는 쪽으로 동시머니 생기느냐가 뉴턴링과 평판유리 두 장짜리를 구분하는 겁니다.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총 7가지 회절 간섭 무늬가 다 끝났어요. 되죠? 자, 필기하시고 마지막 평광 하나 더 합니다. 평광, 횡파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평광을 시켜주는 판때기를 우리는 평광판이라 불러요. 그럼 여기서는 평광판과 판 관련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엔 반사와 굴절이 일어날 때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부터 보면 물, 공기처럼 이 경계면에 있을 때 반사를 딱 하는 놈하고 굴절을 하는 놈, 요 사이에서는 진동하는 면이 살짝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그냥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유는 나중에 보고요. 그러면 진행을 이렇게 할 때 빛은 횡파니까는 진동을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으로 하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방향의 수직은 두 개죠. 요거 아니면 요거. 그럼 이렇게 진동하는 놈이 하나 있을 테고, 요 칠판에 대해서 수직으로 진동하는, 요렇게 진동하는 게 하나 있겠죠. 그럼 이 면하고 나란한 쪽은 이 칠판하고 추진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딱 부딪힐 겁니다. 면 전체가 딱 되면 물수제비 띄우는 것처럼 이게 반발이 잘 생겨서 튕겨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런 게 이렇게 돼 있으면 푹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속력이 변화가 생길 테니까 얘들은 굴절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성향상 그렇게 돼 있어요. 진동하는 면에 따라서 굴절을 하고 반사를 하는 정도가 달라요. 근데 만약에 이 둘이 수직이 딱 돼 있다면 얘하고 얘하고는 완전 평광이 돼요. 완전 평광이 되면 이 둘이 수직이 딱 되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입사각하고 여기 있는 이 굴절각이 원래는 관계가 없는데, 자, 다시요. 그래서 수직이 되면 완전 평광이 되는 현상이 들어옵니다. 그냥 보통 추세상 이렇게 진동하는 게 반사를 잘하고 이렇게 진동하는 게 굴절을 잘하는데, 수직이 되면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완전히 평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원래는 입사각과 굴절각은 이 굴절률에 따라서 굴절률이 있어야 구하지만, 완전 평광된다는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입사각이고 여기가 90도니까 이 둘 합쳐서 90도니까 얘들은 90 마이너스 입사각이라는 값으로 딱 떨어지겠죠. 원래는 이 둘의 관계는 굴절률에 의해서 결정나는데, 그냥 완전 평광된다라고 하면 이 둘은 그냥 딱 보각관계로 결정이 나 있어요. 그러면 n분의 1 밑에 거분의 위에 거 하면은 sin 세타 i분의 sin 90 마이너스 세타 i은 sin 세타 i분의 코사인 세타 i로 바뀌겠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뒤집어주면 n은 탄젠트 세타 i, 입사각이 딱 나왔을 때 완전 평광되는 그 입사각이 나오면 그거의 탄젠트 값이 굴절률이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굴절률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죠? 딱 평광될 때입니다. 그래서 반사 굴절, 이게 완전 평광될 때 이렇게 나오고, 요게 하나, 요런 값을 구하는 것.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인 세타 c 뭐였어요? 전반사할 때 그 임계각은 어떻게 해요? n분의 1. n이 1보다 크니까 탄젠트는 1보다 클 수 있지만 사인은 1보다 클 수가 없죠. 그래서 n분의 1입니다.
자, 그럼 평광판은, 자, 빛은 진동하는 게 서로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이렇게 얇게 몸 방향으로 다 있다면, 옆에서 본 겁니다. 앞에서 본 겁니다. 그럼 평광판이 있다면 그 평광판 방향으로의 진동만 살아남는 거죠. 문틈이 있으면 문틈으로 이렇게 줄을 끼워놓고 줄을 흔들면은 파가 살아남지만, 문틈이 이렇게 생겼는데 줄을 이렇게 흔들면 안 넘어가겠죠. 그런 것처럼 그 사이에 있는 판의 진동이 허용되는 그 방향, 슬립 방향으로는 진동이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일단 통과하게 되면은 같은 방향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일단 돼 있는 거에서 만약에 삐딱하게 집어넣어주면 삐딱한 그쪽으로만 진동이 살아남습니다. 그건 이해되죠? 그쪽 방향만 계속 살아남아요. 그럼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색이, 빛의 색이라는 거는 빛의 총량입니다. 에너지 양인데 전혀 평광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게 평광판을 통과하면 어느 방향을 하더라도 항상 그쪽 방향은 100% 다 남고 그거의 수직인 건 무조건 없어지죠. 다 남는 쪽과 아예 없어지는 쪽이 수직이기 때문에 전체를 어떤 방향이라도 남는 성분과 사라지는 성분으로 다 구분합니다. 근데 이 둘은 구분이 안 되겠죠. 똑같아야 돼요. 그럼 전체 딱 반만 사라집니다. 그래서 평광이 안 돼 있는 빛을 집어넣으면 평광판을 통과해서 딱 반만 남아요. 근데 평광이 돼 있는 걸 집어넣으면 그거에 의해서 어떤 성분요? 네, 코사인 성분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진폭이 코사인 배만큼 줄어요. 그죠? 이거는 살아남는 쪽과 없어지는 쪽인데 살아남는 성분하고 없어지는 성분이 딱 코사인이죠. 근데 세기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해요. 진동하는 거에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진동을 하게 되면 들어갔던 거에서 코사인 제곱배만큼 없어지는 겁니다. 뭔 얘기예요? 입사하는 빛이 평광이 안 돼 있으면 무조건 평광판 통과하면 반띵. 입사하는 게 평광이 돼 있다면 코사인 제곱배. 그래서 평광판은 입사가 어떤 빛이냐, 입사하는 빛이 무슨 빛이냐를 알아야 얼마가 남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값만 잘 처리하면 나머지 다 추론이 가능합니다만 이 두 값 아주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이것도 일반 물리 수준에서만 나와요. 요거는 간혹 물어보기도 하고 중학생들한테도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뭐 브루스터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찾아낸 거다라고 해서 브루스터가 갖고 이렇게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정교한 계산이 가능하니까 일반 물리 수준에서 이걸 물어봅니다. 딱 코드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것만 알면 기본 성질은 끝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빛의 기본 성질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1시간 만에 정리했습니다. 정리해 보시고 잠시 쉬고 들어와서 응용 넘어가겠습니다. 바로.